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인 시장에 뭐 큰 일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네, 첫째는 바이낸스 너무하죠. 바이너스 그러면 이제 글로벌 1위 코인 거래소인데 거기서 막강하죠. 무슨 일이 있는지. 네. 자, 두 번째는 권도영 덕분에. 네, 도건님 드디어 짚어냈네요. 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입니다. 덕분에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예. 세 번째. 상품이냐 증권이냐. 네. 하나하나 이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넌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이게 바이낸스가요, 그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가 흔들리면 시장 망한다 이런 약간 불안감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게 중국계인데다가 본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약간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약간 규제 틀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거 미국이 규제 방망이로 때리면 여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비슷한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진 게 27일 날 오후 11시쯤에요. 저도 이때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한 28,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6,000달러 선으로 이제 장대 음봉이라고 하죠.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졌죠. 예.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미국의 파생상품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고 하죠. 여기가 CFTC요. 바이낸스와 장펑자오 그리고 거기 임원 C레벨 임원이 있거든요. 그 세 명을 제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우리 보통 뭔가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많이 등장하는 곳은 SEC, 증권거래위원회거든요. 근데 CFTC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뭐지? 라고 했어요. 첫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제소했다라는 것만 나왔었고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뭐라고 했냐면 바이낸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도 당국의 등록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이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등록해야지, 신고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등록하고 신고해야 되거든요. 상품 거래법상.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좀 알아보죠. 그다음에 이제 그 CFTC 그 홈페이지에 그 소장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74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보진 못했습니다. 그 요약본 보도자를 딱 봤는데 일단은 미등록 선물, 옵션, 수합거래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 등 상품 거래법이라는 CEA법이 있는데 그거 위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인상적인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품과 선물 옵션 수합 등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했다. 뭐 불법수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게 불법 파생 거래 통해서 한 달 동안에만 뭐 수수료로만 11억 4천만 달러, 1조 한 5천억 정도 수수료 수익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게 약간 이게 뭔가 내부자 고발이 있었다가 약간 그 뭔가 그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만 나와 있어요.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이메일 내용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미국에서 보니까 한번 이렇게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이렇게 제소하는 거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74페이지나 이런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그 이제 그 장펑자오가 그 이제 미국 정부가 이게 조사에 들어오면 그걸 이제 막 방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만약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쓰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등록을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알려준답니다. VPN을 쓰도록 진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밝혀준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 당국에서 뭔가 바이낸스 거래소 측으로 뭔가 자금 추적 같은 걸 이제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고객한테 알려준대요. 야, 자금 추적 들어오니까 빨리 돈 빼세요. 이런 거 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미국 정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이 아울러서 봤더니 이게 이제 프롭 트레이딩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 자기 자금 거래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일단은 그 장펑자오 건은 아닌데 장펑자오로 의심되는 계좌가 한 30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개로 이제 뭐 차명처럼 뭐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시세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 있는 거 같네요. 그걸 그러니까. 막 돌리면서 시세 조작을 했다라고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조금 애매한 게요. 우리나라도 이제 특근법상 만약 그 이른바 그 바스프 가상자산 사업자 그거 지위를 받지 못하면 한국인들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바이낸스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 거냐? 한국인들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지만 한국인들이 굳이 찾아가서 그걸 쓰면은
그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그쪽으로 맞아요, 접속을 맞아요. 해가지고 거래하고 뭐 하면 되니까 사실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엄격해요. 네. 그게 뭐냐면 바이낸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진 않더라도 만약에 바이낸스가 이 사용자가 미국인이다라고 하면은 네. 그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른바 KYC라고 해서 신원 인증 절차 같은 걸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입장은 뭐냐면 야, 우리가 미국인 이용자를 못 맞도록 되게 KYC 시스템에도 막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미국 사람들 뭐 거래 맞아요. 못하게 막았다. 예. 막았는데 야 거래하는 거 어떻게 해 그걸 우리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막 300개 뭐 돌렸다라고 예. 했잖아요. 야 무슨 소리 나 딱 계좌 2개 있어 계정 2개 내 이름으로 된 계정이 2개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바이낸스 페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그 결제를 하면 거기서 코인이 빠져나가서 결제가 되는 거 그 계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법정화폐로 환전하기 위한 계정 2개 그거밖에 예. 없어. 근데 무슨 시세 조작이야라고 네. 하면서 우리가 너네들이 규제 당국의 뭔가 조사를 회피하도록 안내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5만 5천 건 정도의 수사 그 자금 추적에 협조를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미국 규제 당국이 이 자금을 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추징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줬는데 우리 섭섭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CFTC라는 이제 규제기관이 다 네. 조사를 해가지고 맞아요. 일단 제소를 했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이미 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네. 확 떨어지기도 비트코인 하고. 가격 확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이 바이낸스가 최근에는 3월 2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예. 비트코인 수수료 제로 정책을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 수수료를 안 받았어요. 거래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의 90% 가까이가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만큼 뭔가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이제 타격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이 뭔가 CFTC가 지금 죄송하게 했지만 그 전에 FBI가 자금 세탁 의심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네. IRS는 얘네 뭐 탈세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EC 역시 뭔가 미등록 증권 뭔가 거래한 혐의 때문에 뭔가 네. 또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뭐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 의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그 장펑자오가 중국계거든요. 중국계 캐나다인인데 네. 야 아무래도 뒤에 중국 공산당 있는 것 뭐 같아. 이렇게 연계가 됐다 이런 네. 의심을 자꾸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미국 규제기관에 심어주고 있어요. 실제 좌우장풍, 장풍좌우가 어떻게 중국하고 연계됐다는 뭐 그런 의심을 할 만한 뭐 근거가 있나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또 최근에 보도한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게 원래는 중국에다가 이제 바이낸스를 세웠는데 중국이 2017년 9월에 다 거래소 먹었잖아요.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도 이제 홍콩으로 나왔다가 이제 또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본사가 어딘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예.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직원도 고용을 하고 거기서 중국인들 투자도 받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한 장펑장어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돼 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약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른바 성장 초기 17, 18, 뭐 19 요때는 뭔가 약간 뭔가 좀 의혹 을 살만한 일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바이낸스가 우리나라 저기 거래소랑도 지금 뭐 투자도 하고 뭐 맞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그럼 약간 네.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1위 거래소가 됐고요. 네. 글로벌 거래소 1위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시장, 이거 괜찮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진출을 시도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네. 다시 진출 시도하는데 고팍스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를 네. 여기가 이른바 실명 계좌가 있는 5개 거래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5대 거래소 중에 하나죠. 네네. 예. 여기가 최근에 DCG라고 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상품을 팔았어요. 거기 예치 상품을 팔았는데 고파이라고 해서. 근데 DCG 그룹이 파산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상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고팍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네. 중개 역할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준행 대표 등 아니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투자를 약속할 때 야, 우리가 최대한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준행 대표가 본인 지분을 바이낸스한테 넘기면서 고파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 사인했어요. 계약금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네. 최근 나오는 보도가 뭐냐면 다 안 줬대요, 돈을. 왜 다 안 줬냐? 바이낸스에서 예. 네. 예, 바이낸스에서 다 안 준 조건이 뭐냐면 아까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고팍스가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가 있지만 예.
이게 만약에 대주주가 바뀌면 요거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거든요. 예. FIU에서.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 조건이 뭐냐면 다시 심사를 해서 바이낸스가 대주주가 됐을 때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FIU가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CFTC 사건이 터졌어요. FIU가 대주주 지위를 심사를 할 때 자금 세탁 등에 관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이거 고려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게 불똥이 튄 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뭔가 불안한 분들은 바로 그 고파이 투자자분들입니다. 바이낸스에 고팍스가 인수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투자금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만약에 인수를 못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돌려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참 여러모로 여러 사람들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키워드 바이낸스 너마저. 너마저. 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도영 대표 얘기입니다. 권도영 덕분에예요. 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예. 일단 권도영 대표가 예. 잡혔죠. 체포가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이거 예전에 유고라면서요. 예. 완전 글로벌 뉴스가 됐어요, 지금. 예. 지금 글로벌이 아마 예. 가장 핫한 한국인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체포가 됐고요. 의료격리소에 수감 중이래요. 예. 게다가 이제 그 여기서 그 이른바 그 불법 체류 그리고 예. 위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해가지고 이제 30일 동안 더 구금 연장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권도영 대표 측이 야 그거 우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적으로 법원이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꼼짝없이 여기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이 권도영 대표를 원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나라. 완전 테라루나 사태 네네. 여기 책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맞아요. 거죠. 그 당연히 우리나라 당연히 원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 싱가포르에 테라폼레스 본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도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네. 싱가포르도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원하고 네, 있습니다. 주 활동 무대가 또 미국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몬테네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라루랑 관련이 없지만 네.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몬테네그로도 잡아둘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처벌을 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은 뭐냐?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데려가가지고 네네. 처벌할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맞아요. 상당히 관심사인데. 근데 아무튼 이제 보자면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피해 규모가 어디가 제일 크냐, 그다음에 이 범죄자의 국적이 어디냐,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장 처벌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네. 뭐 각가지를 고려를 한대요.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조차도 야 우리 말고 미국으로 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회원수가 한 2,700여 명 되는 루나 네. 테라코인 공식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가 네. 있거든요. 여기서 이 권 대표 국내 송환 두고 찬반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미국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내에 와서는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네. 거예요. 사실 손방방이 처벌이 될 것이다. 뭐 맞아요. 이런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뭐 국내 일간지 저 칼럼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차라리 이게- 미국에 맞아요, 보내가지고 맞아요.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이제 이른바 공범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신현성 차이 대표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테라루나 사건 관련돼서 검찰이 이제 신현성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한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테라루나를 이제 루나 코인을 네. 증권으로 보고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걸었는데 이거를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왜? 증권성에 대해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증권이라는 그것에 증권의 코인이 증권인가? 이 부분이 약간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신현성 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권도영 대표를 한국으로 데려와 봐야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니까 뭐 이거저거 다 해서 처벌해봐야 5년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입법을 세게 하라 뭐 이런 맞습니다. 요구들이 나올 수밖에 근데 없겠네요.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네. 대로 이거를 이제 증권으로 증권이라고 됐기 봤죠? 때문에 예, 예. 하면은 대충 그 메이도프가 폰지 사기 저질렀을 때 여기는 이제 피해 범죄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길어집니다. 네. 메이도프가 70조에 150년 받았거든요. 그러면 SEC에서 추정하고 있는 피해 규모가 50조 원이에요. 그럼 권도영은 100년쯤 받겠다라고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5년밖에 안 되냐를 보면은 법이 없어서 해요.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국회에서 자고 있습니다. 네. 네. 다들 근데 이제 이게 자고 있다가 예. 그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 이 그 이제 투자자 보호, 코인 투자 관련돼서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 법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나왔었거든요. 지난해도 아니구나. 거의 뭐 2년 전쯤에 나왔던. 22개월 만에 다시 첫 법안이 제출된 지 22개월 만에 네. 다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권도영 덕분에. 그래서 야, 덕분에 이렇게 제목을 맞습니다. 또 잡으셨군요. 아니, 예.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막상 뭔가 얘기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잠자고 있으니까 권도영을 체포했어도 우리나라로 데려와 봐야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면서 국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네. 빨리 법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법이니까 되게 뭐 너무 할 게 많아요. 기본법 만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맞아요. 또.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거는 일단 됐고 일단 투자자 보호에 집중한 법안부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예. 해서 이제 여야가 지금 합의를 했어요. 법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게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세부적인 사안까지 다 합의를 이루려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뭐 법안이 많긴 하지만 예.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돼서 빨리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예. 권도영 덕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아, 언제 나오나 세워라 내워라 할까 싶었는데 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입법하는 게 또 괜찮은 시기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원래 예. 시장이 과열됐을 때 예. 이런 거 나오면 또 막 또 반발이 반대하는 심한- 분들 네네, 또 많죠. 맞아요. 근데 지금 약간 크립토의 윈터라고 해서 약간 가상자산 이쪽 코인 쪽이 약간 네. 추운 시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빨리 규제할 거는 빨리 규제하고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네네. 하고 이렇게 좀 선을 걷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네네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월에 공청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권도영 덕분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상품이냐 증권이냐, 예, 이런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이게 정말 핫합니다. 네. 자, 아까 제가 그 CFTC가 네.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거기 보면은 소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죠. 라이트코인 등 상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상품, 커머더티가 라고. 뭐 저저저 이렇게 됐다는 네, 얘기인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CFTC는 비트코인, 이더, 라이트코인은 상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다? CFTC는 얘네는 상품이니까 이거는 우리 관할이야 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CFTC라는 규제기관 말고 우리는 사실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로 돼 있죠. 네네. 예, 예, 증권선물위원회라고 돼 네, 있어요. 맞습니다. 또 안에. 예. 근데 여기는 미국은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고 증권거래위원회는 SEC가 또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있고 또 위치도 달라요. SEC는 저 뉴욕인가 네. 이쪽에 있고 CFTC 요거는 시카고. 이제 시카고에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대충 보면은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SEC가 또 힘이 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SEC는 워싱턴에 있겠다. 예. 워싱턴에인가? 예, 예, 아, 예. 네네네. 아무튼 예. 그러다 보니까 이 SEC는 최근에 나오는 주장이 뭐냐면 예. 비트코인을 뺀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예. 그러니까 다 우리 거야. 우리의 이른바 이제 관할 구역이야. 예. 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CFTC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소장에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또 전 위원장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예. 하는데 야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이제 또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야 그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는 SEC랑 CFTC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예. 의회에서 입법을 의회에서 통해서 결정해줘야 된다. 마련해야 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CFTC 위원장은 또 28일 날 예. 의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니? 이더리움은 증권이 의원들이 또 아니니? 질문했어요. 했으니까 나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음. 생각한다.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상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나 은, 동철 맞습니다. 뭐 이런 상품, 예, 예. 커머더티 이렇게 본다는 거고 증권이라고 그러면 주식이냐 채권 뭐 이쪽으로 맞습니다. 본다 이건데 네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또 규제 강도가 달라지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네.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크립토 업계 쪽에서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걸 좀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SEC의 그 증권법에 따른 약간 규제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세죠 아무래도 증권 네. 미국에서는 증권의 규제가 좀 셉니다. 그런데 SEC가 굉장히 뭔가 이 크립토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하위 테스트가 있는데 예. SEC의 입장은 그 하위 테스트를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인데? 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그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냐면 SEC가 23일 날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암호화폐 증권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촉구하는 공지문을 쫙 냈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되게 예. 재밌는 게 예. 보통 우리가 크립토 에셋 혹은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잖아요. 예. 근데 SEC는 여기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크립토 에셋 시큐리티즈라고 붙였어요. 확실히 증권이다 뭐 이런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본다. 암호 자산 증권이라고 아예 예.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이 암호자산 증권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여러분 투자자 보고 못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해서 굉장히 길게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업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거래소가 뭐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처럼 연방법에 따라서 만든 거래소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거 연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코인 거래소는 없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경우에도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거든요. 네. 아직 연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코인 거래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자주의를 막 얘기하면서 핵심은 암호자산 증권. 네. 모든 코인 프로젝트는 증권법에 따라서 네. SEC에 등록을 하고 뭔가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SEC 위원장도 뭐 네. 명확히 이거는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이제 두 이제 기관 간에 뭔가 세력 싸움이라고 할까요? 기싸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가장 주목을 끄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리플. 네, 예. 이거 국내 투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많이 있는데요. 투자하셨죠 우리나라에서. 네, 예. 이게 현재 SEC와 리플랩스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증권성 논란이 막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XRP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리플이죠. 네. 예. 이게 21일 이후로 6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올랐지? 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XRP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업그레이드 등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FT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같은 건 상품이야라고 초장에다 적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야 그런 논리면 XRP도 증권이 상품이다. 아니네, 예, 상품이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법원과의 소송에서 SEC가 아니라 리플랩스가 이기겠네?라고 하는 그 승소 전망이 쫙 퍼지면서 네. 갑자기 XRP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급등을 뭐, 했는데 예. 일각에서는 이 급등을 주로 주도한 그쪽이 아마 이제 한국일 거다. 예.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가 좀 많거든요. 예. 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코인 네, 업계에서는.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리플이 이기냐 아니면 SEC가 이기냐에 따라서 다른 코인들의 운명도 결정이 되거든요. 네. 물론 미국에서 증권이라고 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증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고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송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예.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상품이냐 증권이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네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제가 오늘 예. 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네. 이럴 때는 DCA 음. 정식식 매수가 최고가 DCA 아닐까라고 합니다. 네네. 조금씩 맞습니다. 분할 매수. 잘 예.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조금씩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30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